반도체법, 전력망법 등 핵심 경제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여, 야, 정 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정책 토론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 그리고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의 박재근 석학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최린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의 신산업실 김양팽 전문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전자팀장 황정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내부는 위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만약 위기라고 보시면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 박 교수님부터. 네, 아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생성형 AI라는 챗GPT가 나와서 처음 나왔죠. 네, 빠르게 이제 그 AI 반도체 시장이 급게 성장하고요. 올 CES에서 젠스랑이 이제 그 피지컬 AI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AI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그게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 AI 가속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HBM이라는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 그렇죠. 고부가 가치 메모리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올 연말까지 이미 모든 물량에 대해서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수요가 많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어서 삼성이 위기다 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보편 관세라든지 또 대중국의 반도체제가 강화가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에 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한편으로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린호 교수님. 예, 우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부품입니다. 어딘가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 쓰이는 것을 갖다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처음에 가장 많이 반도체를 쓰였던 데가 PC였는데, 여기서 PC와 모바일, 그러니까 폰노이만 구조로 상징되는 PC와 모바일에서 AI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나오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적응하냐가 가장 큰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1등으로 제대로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데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가장 끌고 가고 있고, 그걸 만들어주는 데가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TSMC가 연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이닉스는 잘 얹어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삼성이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큰 위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양평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위기론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인가, 어느 기업만의 위기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위기라고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HBM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위기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황 기자님.
예,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위기가 맞는 것 같고요. 삼성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사 쓸 때마다 위기라는 말 좀 그만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둘 다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이제 신사업을 투자해서 파운드리를 육성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파운드리도 잘 안 되고 메모리도 지금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들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흐름에 타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TSMC 연합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이게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력도 뭐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거 시장에서도 다 시장은 물론 산업계 학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위기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뭐 CEO가 오셔가지고 1년 조금 안 됐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1, 2년 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선 뭐 모두 발언 삼아서 현재 우리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 짧게 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논의의 진행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은 이제 AI가 이 새로운 반도체, 네. 우리가 제3의 반도체의 성장의 파도가 왔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온 것은 옛날에 PC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필요했는데 이제 정체된 그 시장의 세 번째 성장 파도가 바로 이 AI. 맞습니다. AI가 이제 전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라는 것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거기 들어간 GPU라는 놈이 있는데 GPU를 파운드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TSMC가 독점을 하고 있고 삼성은 그걸 못하니까 완전 이제 위기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또 HBM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업의 성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슈인데요. 가트너 보고를 보게 되면 2028년 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한 140조 정도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랜드가 120조가 되는데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 정도 되냐면 230조 정도에서 거의 메모리에 다가가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장을 누가 석권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국가도 관여해서 그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가 가고 네. 있다는 겁니다. 네, 또 계속. 근데 이제 환경 변화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볼지 말씀하신 이제 수요 산업이라든지 제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걸 만들어 오면서 구축해 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제조 각 공장별로 여러 국가들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를 겪고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요국들의 움직임은 결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국가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각 국가별로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움직임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각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던 그러한 공급망이 다시 한 지역으로 뭉쳐지고 있는 그런 변화의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I가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 특히 미국이 지금 대표적인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 중요한 변수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경쟁이고요. 예,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 보수를 가진 그러니까 잡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어서 뛰어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반도체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안보에 쓰이는 거를 가상의 적국인 중국이 똑같은 걸 쓰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부딪혀서 미중의 갈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는 아예 반도체 못 팔게 하자 막 이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첨단 반도체 부분은 못 팔게 하고 AI에도 가속기도 가장 좋은 걸 못 팔게 지금 그렇게 막고 있죠. 되면 우리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장점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거든요. 우선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저희 일을 갖다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파운드리 같은 어떤 제조 부분을 추격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좀 더 늦춰주는 효과는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양극화를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AI 메모리냐 아니면 범용 메모리냐 아니면 파운드리 중에서도 대만 TSMC냐 아니면 그 외 회사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대항전 성격의 이제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EU도 서로 이제 반도체를 육성하고 자기네들을 배타적으로 키우려는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 예.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의 두 가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놓은 건데 규제 때문에 거기 장비 반입 같은 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HBM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도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몇 분께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서로 다른 측면을 좀 지적해 주신 거예요. AI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그 형태를 말씀해 주셨고 자국 내로 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 그다음에 미중 경쟁이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네.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AI를 통해서 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라는 시장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면 더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미국은 절대적으로 첨단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의 추격을 반드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시장을 좀 잃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17% 총 매출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에 들어간 우리 17%만큼의 HBM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AI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좀 줄어들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빨리 커버를 하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하웨이 스마트폰이 제재가 됐을 때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나 했지만 결국은 다른 스마트폰 회사를 통해서 다시 성장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시장 자체를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대중 제재가 이제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의 37%를 중국 공장에 생산하고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D램을 40%를 우시 공장에 생산하고 특히 이제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대련에서 SK 하이닉스 생산하는데 거기에도 반도체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만 하면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중 제재가 강하게 되면 될수록 그 가능성이 이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예, 이제 예.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매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중국의 대중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그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기술력 수준을 얘기할 때 예전에는 뭐 몇 년 차이 하면서 10년에서 5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그렇게 연수로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는 있다는 거죠. 제품 개발은 했으나 양산이 불가능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첨단 장비만 도입이 된다면은 뭐 시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미뤄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이 많이 발전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몇 년이라는 단위로 말 못하겠군요. 지금은 그걸 이제 예전에도 사실 몇 년이라는 단어가 로드맵이나 그런 걸 보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에서는 SMIC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제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ASML의 리소그라피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SMIC가 그러니까 최첨단은 못하지만 그거보다 좀 뒤에 있는 5나노, 7나노 그 시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메모리인데 DDR5를 만들고 DDR6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DDR4를 갖다 시장에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원가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만드는 대로 어떻게 손해를 보든지 팔거든요. 반도체 시장 결국은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죽이는 치킨 게임인데 치킨 게임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계속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 범용 반도체의 그 저가 부분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범용에서는 중국이 많이 쫓아온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DDR5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2020년에 개발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제 외신 보도를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은 중국 CXMT가 최근에 DDR5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4년,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무서운 게 말씀하신 대로 첨단 장비를 못 받지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한다고 계속 자기네들이 계속 개발을 해서 뭔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과거 한 4, 5년 전에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게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범용에서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실적에도 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주시를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기술력까지 좀 진단해봤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세계 각국에 특히 미국에 대표적으로 자국 내로 이제 모든 산업을 다 그 반도체 산업을 끌어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그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또 그렇게 투자를 하면 대신에 이게 엄청난 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정말 집권하고 나서 그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들 우려하시는 네. 부분들이고요. 보조금이 이제 투자 금액의 15%까지 상한이 있긴 하지만은 그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 확약까지 받은 상태지만은 그 전에 이제 지금 트럼프의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다시 타협을 하거나 그런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접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그 이제 지금 생각했던 게 결국은 보조금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규모라든지 내지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시나리오별로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내지는 더 받기 위해서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할 다른 카드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정말 막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아닐 것 같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육정부조 SK하이닉스가 6,8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 저기 우리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설계를 잘하고 팹리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산은 이제 전부 대만에 의존을 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것을 미국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제 미국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그 파운드리를 미국 국내에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비쌉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TSMC나 삼성전자가 거기 사고 싶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에 대해서 뭐 좀 깎는다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손대는 것은 뭐 어렵지 어렵다.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죠. 그러니까요. 비즈니스로서 워낙 잘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를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그 나갈 길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일기 행정부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재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항상 갖고 있죠, 사람들이. 기업들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조금보다 좀 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 보편적인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25%를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럼 관세가 가해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체가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는 저는 좀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공장만 미국으로 할 게 아니라 메모리 같은 경우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의 그 보조금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이제 속도 조절을 이제 삼성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협상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밀고 당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도 예. 나가야 된다 이거죠. 고객을 확보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를 쭉 짚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좀 짚어볼 텐데, 뭐 그동안에는 반도체가 이제 크게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나눠 보면 우리는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강자, 시스템에서는 형편없어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뭐 우리 최 교수님, 예. 예, 근데 그 메모리와 그 시스템 반도체를 나누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템 부분에서 폰노이만 구조를 가진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눠서 산업이 발전된 겁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AI라는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AI 시장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로직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붙느냐의 경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TSMC가 주도권을 굉장히 크게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지금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사실은 모바일, 그러니까 PC 시장에서 모바일로 시장으로 바뀔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텔이 쉽게 봤죠. 그 시장이 너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삼성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 기업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잘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 메모리 시장뿐만,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원래 고객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메모리도 이제 범용이 아니라 고객 중심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BM이고요. 이 시장에 지금 사실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따로 잡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에서도 지금까지의 그런 관성 같은 거 가장 먼저 기술을 내놓고 고객들한테 이거 살 거면 사 아니면 말아 이런 식이 아니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메모리에서도 이제 그런 좀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주소는 메모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또 마이크론이 기술을 추격을 하고 있고 또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또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만의 TSMC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량용 반도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아예 진입도 못 하고 있는 그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정부나 기업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반도체를 또 볼 때는 소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예. 근데 소재 부품 장비는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 경쟁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를 AI라든지 다른 차량 반도체라든지 그런 품목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뭐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마케팅 방식에 대한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형 제품으로서 생산자가 그걸 만들어서 싸게 많이 파는 그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품목이 지금 HBM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쟁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마케팅의 혁명, 즉 기존의 그러한 이제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지금 AI 가속기를 다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HBM이 사용된단 말이죠. 그 시장을 누가 먼저 가서 고객을 선점하느냐가 또 다른 이제 그러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마케팅의 혁명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항상 메모리 분야에서 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몇 발짝씩 앞서가던 게 삼성전자인데 네, 맞습니다. 왜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뒤쳐졌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뭐 기술적인 이제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먼저 했었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한 7년 전에 그 선택을 사실은 엔비디아가 먼저 삼성에 요청을 했고 먼저 첫째 부분 먼저 삼성이 납품을 했는데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그 7년 전에서 뭐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엔비디아가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이고 아하. SK 하이닉스 AI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르게 커질 줄 몰랐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거는 뭐 우리가 반도체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반도체를 전공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의 7년 이상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가 있고 삼성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 2년 내는 추격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가능이면 빨리 추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가속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AMD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추론을 잘하는 미디어텍의 가속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시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쪽은 오히려 지금 삼성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은 또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좀 다양해진다. 가속기 시장이 HBM에 들어갈 수 있는 가속기 시장이 좀 다양해진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HBM 그 분야에는 역시 삼성과 SK가 굉장히 좀 독보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작년 시장이 한 3%, HBM 전체 시장이 한 3%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한 10%까지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 입장에서 보면 또 추격하는 마이크론이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시장적으로 AI 이 가속기 시장이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빠르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1등의 저주죠. 1등을 굉장히 1등의 오랜 기간, 저주? 오랜 기간 유지하다 보면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인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PC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 모바일 시장을 너무 경실했죠.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것이고 삼성도 AI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AI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죠. 거기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그때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이 갑자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거기에 편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삼성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되겠죠. 하이닉스 최근에 만난 경영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삼성이 틀을 만들고 나머지 기업들이 쫓아가 거기에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최근 제품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끈끈하게 표준을 만들어 놓고 틀을 짜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삼성이 자기네들 제품을 끼워 맞추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을 하이닉스가 일단 선점하고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경영진의 약간의 아쉬운 오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서 이제 HBM이 확 뜰 때 그때도 삼성 경영진이 이제 직원들 대상 설명회에서 HBM은 원히트 원더다. 그러니까 한 번 반짝하고 사라질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시장은 그 말과 반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가지고 이 HBM 시장에서 지금 상당 기간 좀 계속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AI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시장은 로직하고 메모리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붙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가까이 붙는 방법이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그 패키징, 그러니까 패키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전공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 싸움입니다. 근데 그 틀을 누가 잡고 가고 있냐면 TSMC가 잡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TSMC에 가가지고 그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메모리를 사다가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발전시키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아까 박 교수님께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그쪽에서 점점 더 떨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막 급격히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성능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야 되고 거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R&D에 투자가 필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1조 하는 회사가 하나 정도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기업은 뭐 10조, 20조 하는 기업들이 3-4개씩 있고 일본도 뭐 5조 이상 하는 기업이 한 4-5개가 있고 근데 그런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1등 제품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1등의 동일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빨리 되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R&D 투자도 많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술이 낮은 데다가 또 규모의 경쟁에서 자꾸만 뒤처지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국내 소부장 생태계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조의 경쟁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성에서 SK에서 먼저 문을 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뒤처지가 있는 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생태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취약하면 우리는 결국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율적으로는 미국하고 일본, 미국, 일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난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는 사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업 특히 이제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대기업과 연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까지 봤고 또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그 설계하는 부분, 팹리스라고 하는 그쪽도 우리가 엄청 취약하잖아요. 매우 취약하죠.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런 AI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고 가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대 기업이 결국 그게 패밀리스 기업들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먹고 살리게 되는데 그건 결국은 미국이 가장 강하죠.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가장 강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왜 약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패밀리스가 발전한 나라는 미국 그리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다. 네. 왜 기회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AI에는 AI 가속기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야별 맞추는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메모리를 잘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의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AI 기능을 조그맣게 잡아넣는 거죠. 그쪽은 우리가 뭐 소위 말 유니콘 기업도 있고 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왜 우리나라 팹리스가 성장을 못했냐면 우리나라는 팹리스 시장에 시장 자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삼성, SK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삼성, SK가 온 디바이스 AI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토론된 것처럼 메모리 따라가기도 바쁘고 AI용 파운드리 따라가봐도 바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메모리 잘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의 온 디바이스 AI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시장을 만들 수 있고 그 시장 바로 또 미국에 들어가서 벌써 미국에 많은 뭐 수천억의 투자를 받아낼 수도 있고요.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팹리스 설계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작하고 있죠? 맞습니다.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빅테크에서 근무하던 반도체 한국인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는 아니고 이제 추론용 AI 가속기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기업들이 제품을 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국익 차원에서라도 한국 기업들끼리 좀 일부러라도 좀 그 제품을 써주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팹리스 생태계가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를 뭐 메모리, 파운드리, 뭐 시스템, 또 AI용 HBM 뭐 등등 그런 분야별로 좀 짚어봤고 소재 부품 장비 짚어봤고 그리고 설계 분야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짚을 건 다 짚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거기는 이제 넘어가 보죠. 박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 기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기업에서 사실은 뭐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그리고 대학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크게 형성되었을 때 공장을 빨리 짓고 생산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장 짓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규제 때문에 또 절차가 어렵고 절차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용수라든지 전력을 만들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2년이면 되고 이번에 미국의 대부분의 이번에 뭐 아리조나나 그다음에 텍사스 테일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1년 6개월이면 인프라 구축이 다 되는 겁니다. 공장 부지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한 7년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인프라 구축을 7년이라도 만족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 정부가 미래의 우리 공장 부지 특히 이제 용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용인의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삼성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여기 이제 조성을 2040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은 한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물은 뭐 한 100만 톤에 1일 100만 톤에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요. 폐수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것을 2040년도까지 계획대로 이렇게 만약에 인프라 구축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경쟁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장 급한 건 뭐냐? 반도체 특별법하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결국은 그 반도체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슨 국가대표 싸움처럼 하는데 결국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거든요.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뭐냐? 인력입니다. 무조건 우수한 인력을 소자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동기에 부여가 된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의 하나는 이제 그 인력 부분이 좀 취약해져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이걸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더 나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 좀 심각한데 일단은 인력을 한국에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요즘에 또 이 키운 인력이 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그러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마이크론으로도 이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에서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을 뽑아가려고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본사가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에서 근무하는데도 막 삼성 하이닉스 직원들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저는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좀 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봉 차이가 네,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이제 이런 엔지니어들은 한국보다 한 3-4배 연봉을 받습니다. 물론 일은 더 많이 하죠. 하지만 한국에선 지나치게 개발 직군이 비개발 직군과 동일하게 중요성에 비해서 조금 그런 좀 대우를 좀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끈하게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올 수 있도록 이런 좀 문화를 정부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문제가 사실 반도체가 이제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시장이 커지면서 생산량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총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력 인구는 당연히 또 더 줄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면에서도 인프라 지원이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경쟁국들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현금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인프라 간접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빨리 뚫어줘야지 그게 진행이 잘 될 텐데,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정부에서 인력과 인프라 부분 같이 지금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인력 부분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석박사 인원이 10만 5천 명으로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왜 줄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었던 것이 그대로 타는 거죠.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인력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예. 우수한 석박사 인력에 대해서 빠르게 뭐 영주권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도 초창기에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민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열어야 된다. 있고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2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한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미국 업체로 가느냐면은 개발 직군과 비개발 직군의 연봉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52시간에 있어서 특히 R&D 인력은 대만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시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제 일의 강도, 깊이와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인력만에 대해서는 52시간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 이번에 사실 특별법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많은 항목이 있어서 많은 건 대부분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52시간 R&D 인력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빨리 이제 양당에서 뭐 여당과 야당에서 상의를 해서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하면 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회사를 좀 벤치마킹해서 R&D 인력만은 좀 자유스럽게 집중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본질적인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52시간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최 교수님은?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 개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배제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저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모든 문제의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도체가 발전한 거는 정말로 우수한 인력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투여한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시간 관계없이 열심히 일했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부여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전의 분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스스로 동기부여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분들을 넣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들어오는 인력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거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저보다 앞세대 분들이지만은 1980년대 정도만 해도 컴퓨터 공학과가 의대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보상이라든지 인식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52시간이라는 게 당장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R&D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라든지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52시간이라는 법적 그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반도체만 그걸 바꾸겠다라는 거는 사실 거기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반도체 이외에도 바이오라든지 이제는 첨단 산업들이 예전 산업과의 이제 노동 강도라든지 그런 구조가 달라졌거든요. R&D라는 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법에서 그걸 논의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반도체 특별법은 정말 다른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논의할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첨단 산업의 R&D 분야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은 52시간을 빼더라도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좀 더 논의해보자.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기자님.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박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 주 52시간이 기업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국회의원실에 낸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외부에다가 자기들의 칩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일단 R&D가 단절돼서 개발 기간이 30%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TSMC가 뭐 2023년에 발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은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금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해결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에 생긴 그런 발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원인을 다 주 52시간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반도체에서는 6개월, 1년 연속 집중 근무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3, 4일 밤샘 근무도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이 법적인 제약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한테도 못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유연 근무제나 탄력 근로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 선택 근로제 같은 경우에 9주 집중 근무를 하면은 3주는 뭐 출근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도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계속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박사님께서 그 반도체 특별법에 넣지 말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우려는 이제 또 그쪽 위원회 논의를 하러 가게 되면은 거기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가 이제 이런 절박한 기업들의 사정보다는 이 근로 환경, 근로 복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요 문제는 그 뭐 노사 간에 또 여야 간에 좀 이견이 팽팽한 대목이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절박하다 이런 의견들을 네 분께서는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인력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100만 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대학에 뭐 새롭고 과를 신설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다 마무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면, 일단 학부 인력이 있죠. 학부 인력은 반도체 특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위주로 진행되고, 또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 인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산업부의 특성화 대학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통신부의 AI 반도체 대학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요. 이 외에도 뭐 새로운 가를 만들면 정원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시작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5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만 지원해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일몰이 되는 겁니다. 일몰이 되면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번 투자를 하면 멈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학부 인력을 예를 들어 5년 지원하면 실제로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1, 2년에 학생밖에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원 같은 경우는 또 한 3년. 그래서 이 사업이
인력 양성 사업은 절대로 일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뭐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계속해서 정부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네. 이야기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뭐 지금 성공적으로 일단 시작은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또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하는 학부 뭐 석박사 인원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네. 이렇게 조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반도체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정말 대단하신 게 지금 사실 지금이야 이제 반도체가 많이 관심을 받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교수님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소장님이 반도체 전공 교수가 아닌 분이 소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AI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또 트렌드가 가니까 그쪽에 예산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힘드신 거죠. 석박사 학생들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좀 힘에 부치고, 그래서 사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학교에 대학교 반도체과 반도체 전공하는 교수님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력이.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에 소자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줄 서 있는데도 기업은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 수의 문제가 아니고 퀄리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냐의 문제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 세계 중국계 관련 사람들의 대표 선수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TSMC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서 대부분 다 통용되고,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는데 베트남 학생들도 많이 취업을 합니다. TSMC에 가서. 근데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외 우수 인력들을 갖다 데려오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인구 태어날 때 그중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삼성을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갈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격하게 시키면은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이 산업을 이끌어가겠다, 이거는 좀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 인력 말씀하신 네, 거죠? 이민법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인구 감소라는 절대적인 변화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고,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선택지가 많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산업을 더 매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52시간 부분, 그다음에 인력 부분 좀 집중적으로 짚었고,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인프라, 지금 용인 쪽에 뭐 100조 단위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전력망법 통과된다고 진짜 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까?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그 언론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력망 확충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용인 쪽에 필요한 것이 2040년도까지 10.3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온다든지 그 하는 전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LNG 발전소 1기가짜리를 3개를 연속적으로 짓습니다. 어디다가요? 용인에다가. 용인 자체 예, 내에? 네. 그렇지만 결국 10.3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롭게 만드는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가져와야죠. 그게 바로 전력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2040년도까지 이제 그걸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구축할 수 있다는 법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것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지금 안 돼가 있고 그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서 법이 만들어져야지 실제적으로 계획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그 전력망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전력망은 이제 지상으로 가지 않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가격도 2.5배 정도 비싸졌고요. 또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지역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지역이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력망법이 확충법이 먼저 특별법이 통과를 해야 이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SK 하이닉스에서는 4개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 예. 삼성은 6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선 법부터 좀 통과시키도록하는 게 업계의 바람입니다. 지금 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로 견해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여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꼭 그 전력망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고 사실 여야가 작년 하반 4분기쯤에 대승적으로 좀 합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고요. 뭐 발표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기업들은 사실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지만 특히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만 좀 대로 되면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네네. 좀 기대를 해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반도체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7,6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경제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한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연관어를 살펴보면 시장, 미국, 기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9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AI 기술이 가전, 헬스케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선 안 될 기본 요소가 되면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 계약을 마무리하며 관련 기사가 증가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단기적 지원금 모델이 아닌 장기적인 미국 제조업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반도체법, 전력망법 등 핵심 경제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긍정 감성어 강화하다와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공학기술 분야 석학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하나씩 짚으며 선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300조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곳의 협력업체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한국 반도체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야에서 인력 부분하고 전력 및 용수와 같은 인프라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쪽도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걸 빨리 이제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우리 소부장 업체들의 수군 사업이라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 베드라는 게 벨gium의 있는 아이맥이나 프랑스의 레티 같은 회사인데요. 거기는 이제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투자를 해서 소부장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올해죠. 올해 이제 산업부에서 죄송합니다. 작년이 되겠네요. 네, 산업부에서 미니팹이라는 SK 하이닉스의 그 단지 내에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이제 짓기로 1조를 투자를 해서 짓기로 예타가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테스트베드가 가동이 되면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의 기술 수익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소부장 업체에 대한 산업부의 R&D 지원이 연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사업들이 또 다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시 복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부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수요 기업이 기술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줘야죠.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예. 삼성과 SK가 소부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소부장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리 저기 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니까 소부장이라는 게 왜 못 키웠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커지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자 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이후에 소자 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주변에 있다가 같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 그런데 저희는 우선 소자 기업을 많이 키운 거죠. 이제 키웠으니까 그 소자 기업이 어느 정도 소부장 기능을 키워줄 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니팹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이닉스 옆에 짓고 하이닉스가 키워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부장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소기업들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아하.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거기에 취업하는 학생 그 직원들이 거기에 성장을 갖다 과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까 김 박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몇 년 전 일본이 우리한테 부품 안 팔겠다 막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그렇죠.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별로 효과가 아직 없나 봐요. 효과는 있었죠. 소부장 전략 1, 2 연달아 이제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도 당시에는 상당한 R&D 자금도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본 제품을 대체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를 그 당시 개발을 해서 일본을 대체를 했지만 또 역시 일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면 또 다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기업의 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아마 일부 수출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걸 경험을 했고 배웠기 때문에 예. 여전히 지금 이제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동작을 해서 여전히 육성을 하지만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어떤 자금이나 인력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간 좀 소홀해졌던 게 사실이죠. 그래요. 예. 자, 뭐 우리가 이제 인력 또 인프라, 소재 부품 장비 여러 가지 짚었는데 또 그밖에 우리 빼놓은 게 또 없습니까, 황 기자님? 예, 그러니까 뭐 지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 지원. 그러니까 뭐 직접 보조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현금을 퍼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다양한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로 R&D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 R&D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0조 원을 들여서 화성에다 이제 NIDK라는 R&D 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한 돈의 1%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미국에는 2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국가 대표로 기업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뭐 소고기 반찬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라면만 먹이면서 이렇게 좀 같은 성적을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에 좀 전향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좀 더 첨언을 하면 네. 그런 이제 세액 공제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첨단 전략 기술이나 국가 반도체 핵심 기술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토의를 한 것처럼 그 항목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빠른 시간에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못 따라주고 있고요. 그걸 또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통립법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혜택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법 개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빠지게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특히 첨단 바운드리는 좀
추격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하다 보면 유설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사용하던 설비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유설비라는데 예. TSMC 같은 경우는 첨단 파운드리를 하면서 그 유설비가 나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중에 첨단이 아니고 미들 정도의 기술, 그러니까 뭐 첨단, 비첨단으로 나눈다면 비첨단에 사용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그죠?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인데 전기차가 벌써 1000개거든요.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그게 3000개가 들어갑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2030년 되면 메모리 반도, 특히 DRAM 반도체 70%까지 성장을 하는 그 시장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유설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거기다 활용하자. 네,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진입을 못 하느냐면 첫 번째 진입을 하려면 결국은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쟁자가 TSMC입니다. 네, TSMC인데 TSMC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 차량용 업체 제공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일본에서는 보조금을 투자 금액의 50%를 줍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동부하이텍이나 이런 업체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만이 똑같은 경쟁력이 알겠습니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그러니까 예.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어떤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그런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채우는 이런 노력이 좀 앞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우리 황정수 기자님부터 마무리 발언 한 30초가량씩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뭐 반도체는 사실 우리 선대 기업인들이 이제 후진들한테 남겨놓은 국보급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보물을 잘 가꾸고 더 발전시키는 게 이제 우리 후손들의 그 의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뭐 정부, 학계, 뭐 언론까지 다 함께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또 정치권에 지금 이것저것 뭐 시끄럽지만 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대처를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써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너무 커요, 지금 사실. 예, 적당하게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망감을 먼저 표출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예, 반도체 산업이 특별한 이유는 반도체가 컴퓨팅, 연산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연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 산업도 다른 산업과 경쟁을 하는 부분인데 의대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이 반도체 쪽으로 오는 인력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동기부여해가지고 더 끌어와서 국가적 경쟁력을 늘려줄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반도체는 1등만 살아남는 기술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초기술 격차, 경쟁국 대비할 수 있도록 뭐 기업도 노력하고 또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대학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반도체 사업의 특성이 뭐냐면 타이밍 사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뭐 여러분 우리가 토의를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뭐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빨리 먼저 통과를 해달라. 그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자, 만약 반도체 산업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 경제인데 사실은 20위, 30위권 바깥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진다. 이 점 우리 함께 공감하고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여야정할 거 없이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현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